1800년대에 결국은 스웨덴의 포경정에 의해서 모샤디, 굉장히 싸납고 어마무시한 공포의 고래, 실제 고래였습니다. 모샤딕은 피살을 당했고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배를 부수고 사람을 잡아먹고 그렇게 바다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작살 19개가 꼽혀갖고 만신창이가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해양소설의 걸작 모비딕의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래는요, 지금은 고래가 정말로 많이 없지만 고래가 옛날 같은 경우는 고래가 진짜로 많았었는데, 일단은 고래가 막 수영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고 숨을 쉬기 위해서 밑에 바닷속에 있다가 한 번씩 점프를 해서 올라오는데, 고래가 뿜는 물 높이, 덩치도 크고 물도 많이 마시는데 한 번 뿜을 때 4m나 뿜는답니다. 물을 4m나 뿜고 3초가량 지속을 3초가량이나 그렇게 지속을 하고, 고래가 물을 뿜는 거는 굉장히 멀리서 10km 내에서도 멀리서도 볼 수 있답니다. 예전에 막 여행을 가거나 바다 근방에 갔을 때 멀리서 고래나 상어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모습을 멀리서도 보셨을 거예요. 딱 그 모습입니다. 10km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고래가 크고 물을 또 많이 높이 뿜는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래를 잡을 때 창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했고, 그것이 바로 지휘관의 명예였고 지휘관의 임무였는데, 수십 차례 쉽게 안 죽기 때문에 고래를 잡기 위해 수십 차례나 그렇게 작사를 꽂아야 했고, 그렇게 고래를 딱 잡은 경우, 고래가 죽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죽은 고래를 붉은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붉은 장미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딱 깃발을 꽂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래를 잡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번 잡을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바스크인들이나 해양민족 같은 경우는 고래를 잡아서 그것을 사업화했잖아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스킬이 늘어서 바로 잡아서 선상가판에다가 바로 해체를 해서 바로 상품화 다 시켜갖고 정리를 하여서 가게로 그렇게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고 덩어리를 자르고 가판 위에 쌓아가지고 거품이 빠지면은 빼고 바이블이라는 날카로운 조각으로 삭삭삭 슬라이스로 썰고 살을 정말 종이처럼 얇게 자르고 잘랐고,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기름을 냉각통에 넣고, 아래턱이 일단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아래턱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수염고래 같은 경우가 수염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인기가 많았다 했습니다. 수염고래는 수염만 잘라서 씻어갖고 수염만 따로 판매를 하고 거두고, 일단은 문제가 고래의 기름 냄새가 너무 기름도 많이 나고 기름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에서 3일 동안이나 식혔고 가판 위에 올려놓고 기름을 식히고, 이제 남은 건 뼈인 겁니다. 뼈만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뼈만 바다에 버리고 그거는 상어의 먹이로 상어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됐을 때 미국 포경업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쇠퇴를 하고, 왜냐면 고래가 그렇게 계속 미국 산업이 뉴 베드퍼드 항에서 미국이 정말로 정점을 찍었다 했잖아요. 고래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을 했는데 19세기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계속 이어지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고래가 너무나 이제 희귀해지고 안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1800년대에 다트머스에 사는 한 이발사가 새로운 작사를 발명을 합니다. 새로운 작사를 발명해서 나 고래 때 잡아서 고래 다 잡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작살이 바로 템플토글 아이언 작살인데 너무나 특이한 작살인 거예요. 하나의 작살인데 끝이 굉장히 일단 뾰족했겠죠. 뾰족하고 회전을 하고 몸에 일단 한번 꽂혔다 하면 깊숙이 박히면 한 번 맞으면 다인 거예요. 원래 모샤딕 같은 경우도 쉽게 안 죽어서 여러 방이나, 보통 고래를 잡을 때 여러 방의 작살을 놔야 되는데 놔야 그렇게 죽는데, 이 템플토글 아이언 작살은 굉장히 그렇게 끝이 회전을 하고 그렇게 굉장히 강력해서 한 방 맞으면 무조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맞으면 무조건 다이고, 1800년대에 마샬이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의 금강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을 하여서 포경 선원들이 이제 고래도 이제 잘 안 잡히고 그러는데 고래 잡자 했다 했잖아요. 근데 1800년대는 노다지를 찾자 하고 이탈자들이 생기고, 10년이 지나서 석유를 발견을 하면서 미국 포경 산업이 이제 잘 안 잡히고 그렇기도 하니까 미국 포경 산업이 내려가고 석유 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석유가 고래 기름 대신에 각종 조명에 사용이 되었고,
고래 기름값이 폭락을 하였습니다. 고래 기름값이 어마무시하게 높았잖아요. 이 고래 기름을 통에 넣고 다니면서 현금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화폐의 가치가 높았다 했는데 고래 기름값이 폭락을 하고 1800년대에 미국 북부 지방의 미국 북부 지방 내에 여러 주들이 다 갈리게 됩니다. 남부 지방주도. 왜냐면 고래 산업으로 인해 그렇게 미국이 번성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서로 그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과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적대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선원 군대들이 막 이렇게 징집을 당하고 포경선이 굉장한 피해를 받고 전쟁 후에는 이제 정말로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고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전쟁을 하는 통에 옆에 있던 별로 없는 고래들이 또 많이 피해를 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34척의 미국 포경선이 알래스카 연안의 북극해로 갔는데 북극해의 얼음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미국 그 배가 북극 얼음선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 베드퍼드항이 재난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뉴 베드퍼드항이 완전하게 명당이고 완전 중심지를 하였잖아요. 고래로 인해서 고래 산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권이 번영했던 뉴 베드퍼드항에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19세기의 미국 금융가는 이제 어차피 고래도 잘 안 잡히는데 포경 산업 가망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포경 산업을 다 외면을 하고 이제 미국인들은 면직물 사업, 의류 사업과 면직물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 그 하던 사람들이 제발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됐어요 하면서 그렇게 면직물 산업 쪽으로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포경기업 5개사가 노르웨이입니다. 이제 노르웨이의 포경기업 5개사가 아이슬란드를 설립을 하였고 1800년대에 가장 큰 포경기지가 오눈다르드 피오르드르에 설립이 되었고 11년이 지나서 이제 1300마리의 고래를 거기서 해체를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고래를 이제 해체를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식의 해안 포경 기지의 형태는 세계적으로 다시 노르웨이가 대세가 되었고 방풍이 잘 되는 만이나 해안에 건설을 하여서 거기에 또 경사판을 두었고 절개를 하고 지방을 떼고 권양기라는 기계를 이용을 하고 얇은 조각으로 지방을 자르는 기계로 옮기고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한 거예요. 용해로 어떻게 그렇게 담가서 녹이고 뼈는 예전에 버렸다 했잖아요. 근데 뼈까지 다 용이하게 쓴 거예요. 뼈를 가루로 빻아서 만들고 고기도 말리고 농업비료로 썩고 익힐 때 또 즙이 나오면 그거를 접착제를 만드는 데까지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경사판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 배에 묶어갖고 바로바로 해상에서 해체를 하였고 일본인들이 1800년대에 러시아와 일본이 고래를 찾는 일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막 고래 사업을 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찾았고 1904년에 러일 전쟁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두 나라가 포경 산업이 다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포경 선원들은 다시 이제 노르웨이는 포경 선원이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고 노르웨이 연안에 이제 고래가 없는 거야. 고래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없고 또 다른 나라 인근에는 또 있고 이렇게 여기에 또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또 점점점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연안에 고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에 아이슬란드 연안에 1300마리였던 고래가 10년이 지나니까 계속 있을 거라 보장이 없잖아요. 15마리로 줄었고 문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게 단순히 고래가 없어진 것도 좀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유니크한 고래 뭐 대왕고래 뭐 수영고래 뭐 그런 고래가 많이 잡아서 그렇게 이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안타깝지만 신기한 거는 물고기 때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많은 물고기들도 몽땅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고래가 굉장히 하는 많은 역할을 은근히 해줬댔습니다. 바다 내에서 그 드넓은 바다 내에서 고래가 선한 역할도 많이 해주고 엄마 역할을 많이 해주고 물고기 떼를 몰아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끌어주고 저쪽으로 몰아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많은 고래들이 그렇게 없어지니까 그 물고기 떼들도 어디로 갔는지 다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항의를 합니다. 고래도 없고 해산물도 없고 물고기 떼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해산물 하나도 없다. 잡을 게 없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에 아이슬란드, 페루, 헤브리디스 제도 등 새로운 기지를 건설을 하였고 1900년대에 18개의 기지를 건설을 하였고 스페인과 모로코와 북미와 아프리카로 쭉쭉쭉쭉 뻗어나갔는데 20세기에 노르웨이인들은 가공설비를 갖춘 대형 선박을 만들었고요.
1차 세계대전 때 폭발물의 재료인 글리세린 수입을 많이 하게 씌워졌고 수입을 많이 했고, 전기 작살, 여러 가지 작살이 있댔죠. 전기로 된 작살이랑 끝이 납작한 작살이랑 로켓 발사 기구 등 고래를 잡는 기구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일본인이 고안한 음파 탐지기는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고래가 헤엄쳐 나가는 방향, 그리고 고래랑 선박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전쟁을 치르던 중에 전쟁 중에도 고래는, 별로 없는 고래는 또 학살을 당해서 많이 죽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이르기까지 고래 그런 종류와 크기와 연령과 암수를 가리지 않고 다 몽땅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 이후에 남극이 다시 고래 사냥 재개하자 있다 분명히 다시 재개를 하였고, 전 세계는 이제 식량 부족 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전쟁 이후에 굉장히 그렇게 되었는데, 노르웨이가 1945년에 6척, 영국 2척, 남아공 1척을 출항을 하여서 가공선을 출항을 하였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7척, 영국 3척, 남아공 1척, 총 11척으로 다시 고래 사냥을 나섭니다. 분명히 있다. 다시 고래 사냥을 재개를 합니다. 일본도 연합국도 허락을 하여서 포경선단을 재구축시켰고, 고래는 하지만 계속 잡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1946년에 워싱턴은 날로 심각해졌고, 고래의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멸종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위원회가 열렸고, 20년이 지나서 유니크한 수염고래와 기신고래 있었거든요. 기신고래를 보호대상 종족으로 지정을 하였고, 모든 새끼 가진 새끼고래, 임신한 고래 절대 잡지 마라. 그렇게 포획 금지를 내리지만 당연히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했고, 최신형 포경선 40m짜리랑 60m짜리를 띄우고, 아주 튼튼하고 조정이 쉬운, 그리고 어떤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튼튼하게 건조를 하였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건조를 하여서 굉장히 강력한 디젤 엔진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최대 속력이 18노트이고 뭐 여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띄웠고, 고래 이제 작살로 잡잖아요. 고래 작살을 꽂고, 그 작살에 바로 그라낫이라고 작살 머리에 잰 폭발물이 막 폭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계속 또 별로 없는 건데 그렇게 막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양을 하는데 굉장히 멀리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원양 원정을 하는 동안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죠. 근데 정말 많이 걸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다. 앞전에 뭐 미국이랑 그 여러 나라가 그렇게 성행한 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걸 걸고 한 거예요. 많은 비용, 전문 인력, 포경에 큰 비중,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고, 문제점은 각국에 이제 점점 옛날에도 각각의 자신의 어떤 그 해양의 권리가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에서 더 엄격하게 합니다. 이 바다 넘어오지 마. 여기 우리 바다야. 그런 게 조금 더 엄격해졌고, 각국의 200마일을 이거 우리 영해야. 넘어오지 마라 하면서 점점 그렇게 잡는 건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고, 문제는 고래가 없다는 것이고, 노르웨이의 작가 콜렛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그렇게 고래로 그렇게 불을 거머쥐었는데, 바다에서 커다란 불을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서양과 그런 큰 문명을 그런 나라를 그렇게 이루기까지 큰 불을 획득했는데, 그런데 남획을 하고, 고래처럼 또는 고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된 동물들도 많았거든요. 잡으면 안 되는 동물들, 그런 거 다 건드렸고, 고래 이외에도 특이한 물고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생물들을 다 잡아서 멸종위기에 처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 잡아버린 겁니다. 계속 학살을 하였고, 해마다 5만 마리의 고래가 죽었고, 1964년에는 357척의 포경정이랑 23척의 가공선이랑 40여 개의 해안 포경기지에서 혹등고래 320마리, 대왕고래 380마리, 그리고 참고래 2만 마리, 그리고 보리고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리고래 13,000마리, 그리고 향고래 29,000마리가 죽었습니다. 1964년만 해도 또 이렇게 많이 죽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년 동안 이제 정말로 고래는 급격하게 줄었고, 1930년에는 옛날에 1930년대에 30만 마리의 대왕고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왕고래가 30만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있긴 있어요. 2,000마리 이하고
있긴 있는데 2,000마리 이하고 참고래와 향고래는 아직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점 신기하죠. 1940년에는 4만 마리였던 참고래가 지금은 8,000마리로 줄었고 남극과 북극의 수염고래는 그 유니크하다라는 남극과 북극에는 수염고래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그렇게 잡고 학살했는데도 아직까지 북극과 남극에는 생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세기 굉장히 옛날에 완전 초창기 시대 때부터 막 신문물 개척하고 막 어떤 미지의 섬 개척하고 그 태평양 인근과 그 큰 바다에서 서양인들이 많은 것을 개척해 나갔을 때 막 그렇게 땅 차지하고 그랬을 때부터 고래 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고래 학살을 해갖고 사업을 한 거죠. 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계속 사냥 대상이었고 계속 끝까지 있는 거 다 어떻게 그렇게 투자해갖고 또 그렇게 배 만들어서 다시 시도하고 또 잡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바다 내에서 최종 육식자입니다. 이 바다 내에서 최종 육식자고 다른 동물한테 먹히지 않고 잡아먹기만 하는 위치에 있는 고래입니다. 고래인데 일단 덩치만 봤을 때도 굉장히 어마무시하고 일단 사람들도 고래 전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또 고래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투를 걸고 잡을 때도 고래를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래 입장에서도 사람이 엄청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균형 있게 보이지 않게 유지를 시켜준다 했잖아요. 물고기 떼를 몰아주고 엄마 역할을 해주고 또 일단은 굉장히 강한 이빨이 있는 만큼 또 그렇게 다른 것을 먹고 살기는 살았지만 굉장히 많은 희귀한 굉장히 그런 독특한 생물체, 바다 생물체들을 많이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 했습니다.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걸 다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생물들이 어떤 기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큰 기계가 있는데 단 한 부분만 봤을 때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 부분을 떼버리게 되면 나머지 옆에 부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큰 기계가 사람의 신체도 그리고 큰 대자연도 큰 카르마도 그 카르마의 어느 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옆에 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A에 지금 너무 많이 그렇게 멸종이 돼버리게 되니까 고래가 멸종되니까 다른 해양 생물 바다가 굉장히 바다가 이제 또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오염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일어났고 A의 타격이 가해지니까 옆에 것들이 자동스럽게 자동이 자연스럽게 작동이 안 되고 점점 줄게 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만 해도 막 자연에 가서 바다에 놀고 해수욕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자연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또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나가 다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체는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거기 딱 그 공간에 그렇게 분명히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러한 해양 환경 굉장히 신비하고 바다를 비물리의 세계로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신비하고 손닿을 수 없는 거 미지의 세계이고 손닿을 수 없고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지만 이 자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그래서 막 전설이나 신화나 어느 나라 언어권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다 했죠. 뭐든지 뭘 하나 하면 문화나 시대나 구전설하든 다 각각 응당 내려오는 집단무의식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응당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녹이고 있잖아요. 다 동물과 생명체와의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 큼직한 고래랑 사람이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바다의 왕자라고 부르는 고래랑 사람도 그렇게 조금씩 다 하나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